일단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예상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게 의도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쨌든 충격과 공포였으면 본인들이 유리해야 되는데 유리하지 않으니까 전략적 후퇴를 4번이나 했죠. 아니 뭐 저 사람 되게 강하다더니 왜 저렇게 후퇴를 많이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할 거 없이 마음고생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여의도 야전사령관으로 불리시는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현재 미국과 또 세계 경제 그리고 또 주식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요즘에도 바쁘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죠,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 그만큼 사실 요즘에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네. 좀 갈팡질팡 하면서 그럼요. 좀 복잡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또 얘기를 또 들어보면서 예.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 또 여쭤볼 건데 우선은 지금 트럼프가 도대체 왜 이러냐 하면서 다들 지금 약간 뭐랄까 방향을 잘 모르겠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장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사실 우리가 모르진 않았을 거고 예상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원래 트럼프라는 분의 사실 그 비즈니스 스타일 자체가 충격과 공포,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주고 그로 인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보통 협상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네. 보통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갔다라는 게 이분의 원래 정책이신데요. 이분이 이번에 간과한 몇 가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기 때에 비해서 나름대로 시장이 많이 바뀐 거를 조금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미국의 부채가 얼마냐? 36조 달러. 우리 얘기는 5경 정도 5경 되는데요. 일단 부채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사실 이게 40년 만에 처음 오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이 예전보다 좀 강해졌고 네. 또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라는 분이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은요. 앞뒤가 맞는 정책이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하나씩 시차를 두고 정책을 실행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썼을 경우는 굉장히 탈이 나는 이런 정책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트럼프란 분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아젠다 47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그 좌장들과 함께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나름대로 관세는 이렇게 부과를 할 거고 어느 정도 부과를 할 거고 어느 정도 협박을 하면 한국, 일본, 인도 이런 국가들이 정말 많은 어떤 것들을 미국에다가 선물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발표 3시간 전에 뒤집어 버려요. 발표 3시간 전에 트럼프라는 분이 스스로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더 충격과 공포를 줘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 외에도 미국이라는 국가는 제조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정도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의복 만드는 공장도 군복 빼놓고는 없거든요. 생필품도 전혀 없고 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전 세계 모든 품목의 관세를 동일하게 한 거죠. 일단 보편 관세 10%. 네. 그다음에 국가별로는 좀 차등화됐지만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관세. 문제는 미국이 퇴로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네. 좋은데 그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시장에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지금 생필품 만드는 공장도 하나도 없는데 미국 회사가 있어야지 뭘 하는데 있어야지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면 중국을 그럴 거면 베트남이나 인도를 좀 열어준다던가 네. 아니면 생필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굳이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미국이 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써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퇴로도 없이 이런 정책을 쓰고 났더니 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첫 번째는 금융시장이 거의 금융위기로 갈 뻔한 시기까지 갔고 금융위기 수준까지 그렇죠. 예. 네. 그 정도까지 거의 다다랐었고 두 번째는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90일 유예는 됐는데 유예가 돼도 웃긴 거죠. 90일 뒤에는 생필품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이거 시간을 계속 가보면 미국이 더 불리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준비되지 않은 즉 원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다음에 내각도 철저하게 잘 준비했었던 걸 다 버리고 갑자기 3시간 전에 급하게 본인도 굉장히 무슨 준비를 안 했고 또 그 이후에
무엇인가 이로 인해서 벌어질지도 예상도 못하면서 사고를 저질렀다. 그래서 저는 오판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결국 이 오판 이후에 금융시장은 너무나도 큰 혼란에 쌓였었고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게 의도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쨌든 충격과 공포였으면 본인들이 유리해야 되는데 유리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한테 얻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벌써 전략적 후퇴를 4번이나 했죠. 관세 90일 유예해주고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IT 제품들도 유예해주고 또 자동차 관세도 유예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아니 뭐 저 사람 되게 강하다더니 왜 저렇게 후퇴를 많이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찍는 날까지 보시면 그 이후로는 시장에 뭔가 변동성을 야기하는 일들이 별로 없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해고를 시키겠다더니 그런 뭐 해고는 안 시키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그 뒤부터는 아주 되게 얌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 뒤부터는 뭔가 성과를 강조하는 중국이 전화했다든가 네. 아니면 인도하고 뭐 잘 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분의 생각이 원래 했었던 생각 그다음에 원래 내각이 짜줬던 시나리오는 저는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장난 아니다. 미국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 발표 3시간 전에 뒤집어서 생각지도 않던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신뢰도 잃어버리고 또 협상력도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 게 현재까지 어떤 모습이다. 특히 여러분들 중국 보셨겠지만 차분하게 지금 미국의 숨통을 끊어내고 있죠. 뭐 네. 보잉도 뭐 그죠 안 한다라고 그렇죠. 하고 히토리도 하고 미국이 뭘 하면 그 즉시 즉각 대응을 해서 미국이 곤란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뭐 보잉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농민들 지금 난리 났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두 보통 콩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을 엄청 수입하는데 뭐 중국은 대놓고 그래? 그렇게 하면 나도 보복하겠다 해서 뭐 브라질로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중국은 대안이 있죠. 대안이 있는데 미국은 대안이 없는 거죠. 못 팔면 끝인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생각보다는 궁지에 몰리는 물론 이제 아직도 불리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트럼프가 생각했었던 대로 안 가서 저는 트럼프의 오판이 지금 나름대로 전략적 후퇴를 통해서 뭔가 좀 협상력을 좀 감소시키고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면과 관련해서 좀 미국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좀 이제 블러핑을 좀 해봤는데 안 돼서 지금 좀 이렇게 모양 빠지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각에서 제시하는 안 정도라면 상당히 강력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 건지도 좀 갈 궁금해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분들이 줬던 안이 어떤 안이었었냐면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는 같이 부과하면 안 돼요. 이걸 2가지 같이라면 부작용이 많이 심해요. 왜냐하면 관세가 너무 높아서 실제 경제도 안 좋아지만 인플레이션도 유발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상호 관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과 관련해서 너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한테 당신들 무역 흑자가 너무 많으니까 무역 흑자가 내는 만큼 내 물건을 사주든가 네. 아니면 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한테 베니핏을 줘라.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상호관세를 없애버리고 상호관세 없앤 다음에 보편관세를 부과를 했었으면 보편관세도 낮게 부과를 했으면 괜찮았거든요. 하나는 더 있었던 게 뭐냐면 제일 의아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이 4월 2일 관세 부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나 일본은 미국 가서 협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와서 많이 협상을 했고 미국에 많이 선물을 안겨준 국가는 최소한 차별화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면 다른 국가들은 겁나요. 말을 들으면 좀 네. 봐줄게를 예.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일본은 이번에 관세가 없대. 저렇게 해서. 근데 우린 관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도 빨리 가서 트럼프한테 뭔가를 바치고 관세를 면제받아야지. 이래야 될 텐데 아니 가서 선 협상한 국가나 협상하지 않은 국가나 관세가 같았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1% 낮았거든요. 네. 그 일본 입장에서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럼 내가 그동안 뭘 한 거고 도대체 뭘 달라는 거야. 이런 어떤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럼 이제는 90일 유예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결국은 관세를 벌이진 않을 것 같고 이 정책으로 다시 회귀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관세를 유예했는데 90일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 협상이 불가능하거든요. 예전에 1기 때 중국과 협상할 때 18개월 걸렸고 또 한미 FTA 할 때도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90일 안에 그걸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라는 직원이 258명밖에 안 돼요. 네. 이 200명의 직원이
전 세계 국가하고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협상을 한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땐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뇌피셜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한국이나 조금 뭔가 먼저 협상을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이런 국가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큰 틀에서 합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어떤 구두 약속을 받고 또는 MOU 그런 정도만 받고 나서 또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90일이 아니라 또 90일. 그러면서 이행에 따라서 뭐 너희들이 약속한 거, 한국이 약속한 거, 일본이 약속한 거 지켜나가면 내가 나중에 관세를 취소를 하되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예를 통해서 봐주는 식으로 하고 일부 국가들은 또 타결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는 국가들 같은 경우 관세를 아예 면제해주면서 뭔가 국가 간의 이간질 이런 걸 하는 이전에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로 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돌아갈 거는 아니긴 하네요. 그럼요. 사실. 충분히 네. 돌아갈 수 네. 있고요.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는 위협적이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4월 2일에 부과했던 방식은 시장이 다 죽는 건데 이렇게 국가별로 차등화해서 되면 생각보다 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한번 깜짝 놀래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뭐 약간 또 회복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90일 유예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면서 협상하는 원래 안으로 돌아가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타격은 좀 없다. 반대로 지금 주가가 그럼 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타격은 별로 없는데 네. 주가 상승은 제한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어쨌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관세는 여전히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경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되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4월에 봤던 지수 바닥은 확인했다 정도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올라가는 데 따른 상승의 동력은 조금 제한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을 거니까 소비도 옛날만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텐데 네. 이 투자 집행도 조금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거 어느 정도 제한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앞으로 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이 오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오면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관망을 했다가 앞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좀 더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이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뭔가 아직 하락이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바닥은 찍었지만 위로 올라갈 만한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은 4분의 3이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네.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영향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자꾸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는 배져 있는데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좀 더 위고 두 번째 바닥보다는 세 번째 바닥이 조금 더 위고 이런 식의 어떤 시장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직 분위기가 뭐 좋은 건 아니다. 분위기 좋다라고 그렇죠. 보기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긴 어렵고 네. 다만 최악은 우리가 봤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라는 사람이 금융시장의 약점이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전처럼 뭔가 더 강한 훨씬 더 지금보다 거친 정도의 그런 정책을 쓰는 건 우리가 일단은 아닐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트럼프가 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막 강하게 막 하고 막 다시 물러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 추정이 가능한데 이건 뭐 제가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아마 이전 생각을 하고 뭔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때 트럼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맞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분인데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부동산 업자였어요. 네. 사실 금융을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또 하나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트럼프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인재들은 이걸 아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인재 얘기를 안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훌륭한 좌장들이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사건을 저지른 거고요. 일기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기 때는 트럼프 일기 때 그 당시에는 많은 좌장들이 말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 근데 이번에는 어땠냐면 트럼프가 지금 내가 얘기하면 그게 틀려도 무조건 알겠습니다만 해요. 예, 네. 이게 문제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런 일 있죠? 지금 회사에 있는 임원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 임원들은 솔직히 거기까지 가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훌륭한 분들이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뭔가 의견을 제시하려면 사실 오너분께서 좀 열려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좀 센 분이 있다. 저 카리스마 있는 분이면 아무 얘기도 못 할 거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가치 있는 내각 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그 내각 중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 없는 게 문제고, 실제 최근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SNS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내각조차도 그걸 모릅니다. 내각도 SNS 보고 대통령이 네. 이런 걸 얘기하셨네,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저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바지 내각이다. 네. 그죠?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봐야겠네요. 뭐 이렇게 좀 예측이 더 안 되겠네요. 사고도 터지고. 그것보다는 조금 가능해진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예측 불가능했던 거는 트럼프의 어떤 그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본인도 강하지만 그 본인의 말만 잘 듣는 내각이 구성된 것도 문제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다행인 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런 사태를 겪은 이후에 트럼프 내각 중에서 제일 중심을 잘 잡는 분이 스콧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신데, 이분이 나름대로 칼자루를 많이 쥐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정제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전보다 조금 더 좌충우돌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결국에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중간 선거도 있죠. 뭐 11월 있기 롤이 때문에 있죠. 예. 그 전에 뭔가 좀 이게 가장 급한 불인 국가 부채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일부 이걸로 해소를 하고 뭐 그 매를 맞으면 좀 먼저 맞고 이제 좀 경기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예.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9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올해 채권 만기가 들어옵니다. 네. 그 중에서도 3, 4, 5, 6월 달에 만기가 제일 많습니다. 4월 달 특히 2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결국 갚을 수는 없고 차환 발행이라고 하죠. 이전 이자가 있다라면 새로운 이자를 적용해서 다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미국한테 유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금융시장이 일정 수준 부정적이었을 거라는 건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크게 만들면 불확실성으로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내려가서 빚 부담,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빚이 5경이면 1%포인트 금리만 올라도 그러네요. 이자 비용만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네. 500조 원이에요. 물론 네. 우리나라 예산은 6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걸 좀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의 물가는 유가 때문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유가는 낮추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 수단이 관세였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수단이 관세였고 지금 토탈 관세가 뭔가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쳐서 평균적으로 10% 이상 넘으면 어려웠거든요. 10% 이상 넘으면 사실상 물가가 잡히기보다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은 22%를 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너무나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 되려 금리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그 정도 관세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정도 관세를 하면 경기가 결국 너무 어려워질 텐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미국이 할 수 없이 재정을 더 풀어서 경제가 침체를 가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이자가 많고 빚도 많은데 네. 그럼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결국 국채를 더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느냐. 그럼 국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지 금리가 않겠느냐. 올라가죠. 이렇게 반응을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은 좋았으나 너무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됐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트럼프의 부작용만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장 주된 그 타겟은 중국이었을 텐데 네. 중국의 대응과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뭐 관세 그게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 건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뭐 145%를 부과를 했고, 뭐 중국도 120%가 넘는 네. 맞불을 놨죠. 계속 올리고 예,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가 서로 없는 것일 건데 결국에는 양국이 뭔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4년 전부터 트럼프라는 분이 또 재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볼 땐 트럼프가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약점이 뭔지 알고 있어서 지금 약점만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잉에서 비행기 구매하기로 한 거 네. 취소하고 네. 원래 한 대 온 것도 뭐 빼. 그죠? 그다음에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뭐 대두, 콩을 사기로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브라질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보복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동등하게 대화하자. 왜냐면 시진핑이라는 국가 주석의 체면이 중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가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동등하게 대화했다라는 걸 먼저 좀 해달라. 이게 일단 존중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재밌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가 협상을 하면서 한국한테도 일본한테도 아니면 중국한테도 구체적으로 뭘 원하겠다라는 게 아예 없어요. 네. 예, 통상적으로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면 많은 걸 원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걸 원해.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네. 이게 원래 대화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뭘 달라는 게 없어요. 이번에 일본하고 대화할 때도 1차 회담에서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1차 회담에서 일본이 어이없잖아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가서 분명히 많은 걸 준다고 했는데 똑같이 관세 먹이면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미국한테 구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걸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미국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협상을 가지고 와봐라고 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중국한테 지금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니 도대체 미국은 뭘 하려는 거야 라는 게 시장에서 고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구체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면 미국도 어려워지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도 수출 중단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둘이 결과를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먼저 포문을 열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자꾸 전화를 했다라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실제 중국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먼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중국에서 가서 보니까요. 중국의 언론들은 이미 중국이 이긴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리해져서 지금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중국도 체면은 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석이 무릎 꿇지 않았어라는 게 든다라면 중국도 조만간 내가 먼저 뭔가 그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러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테네 대화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체면은 섰고 미국이 뭐 아무리 저런 얘기를 해도 안 믿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지난 1차 회담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1차 트럼프 때 회담 때 어떤 상처가 있냐면 18개월 동안 회담하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엎어진 적이 있어요. 네. 약속해놓고 트럼프가 뒤집고 네. 이런 사례들도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뭐 관세고 뭐고 일단은 뭘 원하냐 이런 거 원하면 그거 가지고 협상하자 이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